안녕하세요. 오늘 미술사 특강 세 번째 시간에 제 2차 시는 앞 시간에 이어서 그 자바 지역의 그 유물과 식민지 시대의 재발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서양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인들이 어떻게 그 자바 지역에 있는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고 유물을 수집해 가서 네덜란드에 이제 박물관 어떤 것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현지의 사정을 좀 당시의 현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시간에 이제 제 1차 시에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람들은 식민지의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현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개인 취급을 원시인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식민지에서 이제 수탈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산물, 특히 뭐 향신료라든지 항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자재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은 이제 19세기 들어와서입니다. 이 19세기 초반에 이제 네덜란드와 이제 프랑스 정부가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나폴레옹이 이제 이 네덜란드를 갖다가 그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동인도 회사가 약간 한동안 좀 그 네덜란드인들과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알력이 있는 사이에 영국 군대가 이 동인도 회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세기 초반에 동인도 회사에 그 영국인 총독으로 지냈던 토마스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왼쪽에서 이제 보시는 이 사람이 이 래플스 총독이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래플스는 1781년에 태어나서 1826년까지 이제 살았던 영국인이고요. 1805년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말레이 반도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811년부터 이제 1816년까지 5년 동안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바타비아 총독부에서 이제 총독으로 그 지내면서 자바 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유적들을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보로보드루 유적, 밀림에 덮여 있던 보로보드루 유적을 1814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래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로보드를 방문을 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에 되게 이제 많이 놀라고요. 유적이 너무 이제 상태가 나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총독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히스토리 오브 자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 토마스 스탠포드 래플스가 히스토리 오브 자바를 쓸 때 들어간 사파들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윌리엄 다니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이 자바의 역사라고 하는 책의 사파들을 역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외에도 이제 여러 명의 화가들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 당시에 그것을 이제 19세기에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이제 스케치로 남긴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 자바의 보로부두루 사원은 불교 사원으로 9세기 정도에 세워진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언젠지 모르는 시간에 아마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게 미완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한동안은 있긴 했었어요. 여하튼 이 9세기에 만들어진 사원이 요 이 자바섬에서 보로부두루가 있는 데가 족자카르타라고 해서 중부자바 지역이 되는데요. 중부자바 지역에는 유난히 화산이 많습니다. 활화산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데 있는 유명한 활화산 메라삐라고 하는 활화산이 있는데 이 메라삐가 분화를 하면서 아마 이 지역을 다 덮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폐허가 된 상태로 19세기까지 몇백 년 동안 이제 밀림 속에 뒤덮인 상태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 래플스가 처음으로 이 보로부두를 방문하고 물론 래플스가 첫 번째 방문자는 아니긴 해요. 서양인 중에 래플스보다 먼저
이 보로보드로 유적을 방문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래플스가 2011년부터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이제 그 총독을 지냈는데 바타비아 총독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1814년 그 중간에 총독이 여기를 방문을 하면서 이 보로보드 유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단 뭐 그 나무 같은 것들을 좀 베기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거는 1835년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던, 자바에 있던 현지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그 건축가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1835년부터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이 지역, 그 중부자바 지역을 다스리던 그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이제 그 또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와서 종종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와 정비들이 1859년에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토마스 래플스의 책에 나오는 사파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도 보면은 이 윗부분은 없고요.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높은 그 산등성이 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나무들은 대부분 다 그 특히 사원 내에 있는 사원들은 모두 다 정비가 돼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지금 보는 것은 19세기의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본 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여기 보시면 현지인들을 사용해 프란바난이거든요. 프란바난, 짠디 프란바난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족자카르타 인근의 중부다바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인데요. 힌두교 사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양인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짐을 나르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세요. 요거는 지난주에 지난주 아니라 1차 시에서 봤던 거하고는 좀 달리 이제 이 지역, 족자 지역에 있는 족자 카르타를 족자라고 부르는데 족자 지역의 이 프란바난이나 보로부드루 지역을 이제 그 서양인들의 주도로 현지인들의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보수공사하는 작업이 이제 그려진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는 1807년에 이제 그려진 것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Glimpse of the VOC, Beginning of the Java Archaeology라고 하는 책에 이제 실려진 역시 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발굴과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정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비 초기 단계의 상태를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조그만 사원들이 전부 다 정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다 쌓여져 있는데요. 19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주탑은 이미 굉장히 훼손이 심했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이 윗부분에 정자를 짓고요. 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찻집이 생겼었다 그래요. 이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19세기 중반에 네덜란드인들이 여기를 갔다 와서 안에를 조사를 했다는 기록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 기록들이 좀 약간 신빙성이 없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뭐 미완성의 불상이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도굴해 갔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듯이 지금 이 조그만 사원들, 이것은 이제 보로보드 사원 맨 윗단에 있는 자그만 종형 스투파들인데 이 안에는 원래 불상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이 안에 불상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원래 이렇게 다 겉까지 다 씌워져 있었는데 지진으로 계속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으로 인해서인지 완전히 이렇게 뒤틀려 있는 상태로 19세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부서진 게 되게 많아서 나무를 꺼내고 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다음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1894년에 티하우스가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공사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 윗부분은 정비가 끝나서 1894년에 보로보드로 꼭대기에 있었던 티하우스의 모습에서 이제 서양인들이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스투파처럼 완전히 고쳐놔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그 1894년에 일단 1차적인 정비, 아까 1859년에 그 조사들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4년 정도쯤 되면 1차적인 조사들은 대부분 끝났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1894년이죠. 근데 이제 그 이듬해 1896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태국의 출라롱콘 왕이 이제 자바를 방문해서 이 보로부두르 유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식민지 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8개 수레 분량으로 여기 있는 유적들의 보로부두르 유적에서 불상이라든지 부조라든지 이런 거를 떼서 그 태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태국으로 가져간 것들은 태국으로 가져간 그 유물들은 지금도 태국의 국립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습니다. 1902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02년에 그 식민지 정부가 이 유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을 해가지고요. 본격적인 그 유적 복원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식민지 정부 아래에서 1907년부터 시작해서 1911년까지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물론 그 이후에 또 되긴 하는데 네덜란드 그 미술사 학자라고 알려진 테오도르 반 에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이 지역이 이제 보수공사를 하면서요. 지금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한 다음에 한동안 이제 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런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0년대에 국제사회의 이 유적, 특히 보로부두르와 프람바난 유적의 보존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 1973년에 이제 이 보로부두르 유적을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계획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1982년까지 그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이제 이 보로부두르 유적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간의 보수 공사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형태의 모습은 이 유네스코의 보수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1991년에 보로부두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에는 뭐 수많은 그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름다운 불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꼭대기 부분은 없지만 아래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생애와 뭐 불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부조로 표현을 한 그 벽면 부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요 안에 원래 다 불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출된 불상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안에 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쪽 몇몇나 다 불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불상들은 원래 상태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자리를 이탈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세기에 뭐 태국 왕이 가져갔다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영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인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간 것들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이제 가져가다가 바타비아 총독부에 놓고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로부두르의 이제 벽면 부조들은 뭐 물론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제 그 앙코르왓 같은 지역의 유적에서도 보이지만 돌을 하나하나 원래부터 깎을 때부터 이거를 갖다 고려해서 조각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요 조각을 해야지 요 하나하나를 갖다 각각 조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끼워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각들을 갖다가 별도로 다 조각을 다른 데서 한 다음에 갖고 와서 하나씩 블럭을 쌓게 되는데 조각의 솜씨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조각들이 전부 다 맞는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조형 양식도 상당히 아름다워서 뭐 시기가 일단 뭐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반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당시 최고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그 제일 중요하고 아름다운 불교 유적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이 보로부두르 유적일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로부두르 자바섬에서 중부자바 일대에는 이 보로부두르뿐만 아니라 아까 그 뭐지 스케치만 보셨던 프람바난 같은 유적들도 있고요. 프람바난 이외에도 몇 개 유적들이 더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밀림 속의 유산들이 이제 80년대와 90년대에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 복원 공사들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복원 공사는 거의 매년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여기는 우기를 거치면요. 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침몰하는 데도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매년 자라기 시작을 하면 그걸 또 다 다니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돼서 엄청나게 하는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춰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보수공사 필요하게 되면 일단 유네스코의 예산으로 이제 먼저 지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등재가 된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하게 돼서 이제 관광객에 의한 효과를 보는 중요한 사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보로부두르에서 이제 나온 불상들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이제 총독부가 있었던 자카르타 지역에 모이기 시작을 한 것은 일단 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주워오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찍부터 시작이 된 것들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이건 지금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제 국기가 있고 여기 이제 코끼리가 이제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는 1778년에 창건이 된 그 왕립 바타비아 예술가학 학회라고 하는 데의 소장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립 바타비아 예술가학 학회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여러 명들의 그 네덜란드 출신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역사, 고고학, 그다음에 민족학, 그다음 뭐 과학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면서 그 관련 유물들 또는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모아놨던 공간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모였던 컬렉션들, 이게 그 자료 컬렉션들과 그다음에 이제 도서들,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들 특히 왜 많이 많냐 하면 그 각지의 인도네시아 각 섬의 각지에는 뭐 사원들이 대부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슬람교를 믿어도 이슬람 신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림책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책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수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던 게 이제 처음 창건이 됐던 1778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토마스 레플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온 그 19세기 전반이 되면 지금 18세기 말에 창건된 그 박물관이라기보다 왕립 바타비아 예술가학 학회의 소장품 그 보관소 및 도서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졌던 박물관이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 좀 다른 성격의 좀 더 큰 그 박물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학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19세기 초반에 그 건물을 이건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은 언제 세워졌냐 하면 1868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1868년 상당히 오래됐죠. 19세기 중반에 이미 이런 박물관들이 창건이 됐으니까요. 1778년에 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는 이 1778년에 있었던 학회가 옮겨오면서 이
지역에 새로 세워져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868년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68년에 이제 개둥가자라고 해서 이 앞에 코끼리가 있어서 개둥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엘레펀트 빌딩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제 모아놓기 시작을 해서요. 그 식민지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이제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정면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요 중간에 이제 넓은 홀이 있어서 그 홀 부분에 그 전국 각지에서 모아놓은 그 석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은 1778년에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868년에 이제 지금 건물로 와서 창건된 이 건물로 와가지고 이제 있고요. 이 건물이 186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재 인도네시아 각지에 있는 박물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갖고 있어서요. 14만 1000점 정도의 이제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고고학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민속학까지 모든 장르를 다 식민지 시대의 컬렉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모든 장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는 선사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근데 각 섬별로 종족들이 많은데 그런 종족의 에스닉한 문화들을 모아놓은 데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특히 그 종족의 문화들은 복식과 일상생활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이 정원과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방들에 있는 그 석조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조물이 있는 정원들이고요.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은요, 새 정부에서 이 새로운 빌딩을 짓기로 해서요, 뭐, 아까 보셨던 그 건물은 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 건물이 요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요 건물이라 일로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보신 중정이 이 부분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석상들이 모여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이 여기 쭉 모여 있고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건물은 보통 2층, 1층하고 2층에 이제 유물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위쪽 부분은 특히 트레저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더 내고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금은기나 아니면 국보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물건들만 따로 돼 있는데요. 다른 방들은 대부분 사진 찍을 수 있지만 이 트레저룸에 있는 것들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트레저룸을 계속 공사하고 있어가지고요. 오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새로운 건물은 4층인가 뭐 해가지고 4층인지 7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건물로 새로 지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새로운 전시들을 갖다가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쪽 새 전시실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일로 좀 옮겨가고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국내에서 모여지는 유물들을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새 박물관을 옆에다 짓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불상은 보로부두르에서 나온 불상 중에 하나인데요. 바타비아 쪽에서 이제 수입돼서 바타비아 쪽에서 이제 갖고 있던 것들을 일로 이제 보관을 해가지고 보로부두르 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에 이제 있는 상을 들어가시면 바로 입구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 뒤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2층에 이제 트레저룸이라고 해서 금은기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상들이 있는데요. 한동안 이 건물을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 트레저룸에 있었던 금은기들을 비롯해서 각종 그 중요 유물들을 이렇게 외국에 좀 많이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제주도 국립박물관에서 그 트레저룸에 있었던 금은기들을 빌려와서 특별전, 인도네시아의 황금 문화에 대한 특별전을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카르타에서도 보기 힘든 유물들을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적이 있죠. 제주도 국립박물관에서. 그리고 이제 중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석상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식민지 시대 19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시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가도 지금도 똑같은 데가 이제 이 지역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비석과 석조물을 갖다 모아놓은 데인데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박물관들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타일 같은 거 해놓고 위에다 바로 시멘트 발라가지고 유물을 갖다 고정시켜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19세기의 전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고정이 된 것들을 지금 다시 떼서 전시를 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거의 그 창고의 기분이 나는 그런 전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보는 건 좀 난 편인데요. 옆쪽으로 가면은 2단으로 단을 놔두고요. 이렇게 유물들을 놔뒀는데 물론 캡션 거의 없습니다. 유물 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여기에 있다 그랬는데 어떤 유물이 뭔지를 몰라서 찾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든 것들까지 막 몇 개씩 2중, 3중으로 겹쳐가지고 막 늘어놓은 것들도 많아서 사실 이것들은 그냥 늘어놓은 전시실 내지는 뭐 그냥 오픈된 수장고의 개념에 더 가깝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을 보기 좋게 전시를 한다는 개념의 그 전시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고대 비문들은요, 그 인도 쪽 언어들로 이제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이 문자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자 자료들, 역사 자료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문자 자료들에 대해서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 프랑스 쪽에서 이 석비들의 연구가 좀 비교적 일찍 시작이 된 데에 비해서 인도네시아 쪽은 연구가 좀 늦었던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도 최근까지 뭐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많이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식민지 시대 때 프랑스 학자들이라든지 뭐 영국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놓아놓은 그 문자들이 상당히 좀 문자 번역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 연구들, 발굴 상태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탁본들 같은 것들을 보려면 그 옛날 19세기 자료들을 원어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너무 보관 상태가 나빠서요. 막 그 거미줄에 먼지에 뭐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또 여기 막 그 아무래도 만지고 뭐 이럴 수 있어서요. 훼손이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전시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립박물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 가봐도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박물관을 찾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물관들하고 인도네시아의 박물관들을 보시면은요, 또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그래도 박물관이 좀 잘 돼 있다고 하는 데가 태국 정도인데 태국 쪽에 가도 뭐 일부 전시실을 빼놓으면은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그 전시 수준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외국의 지원들 또 특히 어떤 지원들이냐면 금전적 지원이 일단 제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전시 방법이나 뭐 유물 보관에 대한 이렇게 보존 처리적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교류 같은 것을 이렇게 외국과 많이 하고 싶어 하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도 교류가 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뭐 용산박물관 개관할 때도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유물을 대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유물을 대여를 해온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교류가 제법 좀 많이 되는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교류가 좀 자주 되고 있는 박물관이 이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민속실의 전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나무로 만든 유리장들, 이거 아주 전형적인 19세기 때의 그 식민지 시대 때 설치된 전시장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중반 정도까지 그 만들어진 첫 번째 박물관들은 이런 전시장들을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전시장들이 보통 다 바뀌어서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아직도 이런 전시장들을 쓰고 있는 데가 동남아 지역에 여러 군데에 가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출 전시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무슨 창고처럼 유물을 갖다 잔뜩 막 쌓아놓는 그런 것들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 어느 지역에나 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박물관 전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실에 가보시면, 이 박물관이 도자기실 가보면 생각보다 중국 도자기스러운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게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도자기가 많습니다. 왜 중국 도자기가 많냐 하면, 이 인도네시아가 섬 일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난파선이 발굴이 돼서 나오는 중국 도자기들의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찍 나오는 도자기들은 당대 도자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당대, 송대, 원대, 명대, 청대까지의 거의 모든 중국 도자기가 연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실에 가보시면 인도네시아 도자기도 있고요. 태국 도자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16세기 이후에는 태국 도자기도 많이 수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도자기, 중국 도자기, 뭐 이런 각지의 도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도자기 중에 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오는 도자기들이 마르타반 도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마르타반 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마르타반 독이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가 보통 한 그 40에서 90, 한 40에서 한 120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독이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그 누렇다기보다 이렇게 갈색 유약을 띠고 두께가 되게 두껍고, 지금 보는 건 구연부가 이렇게 동그래서 목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요 매병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크기도 하고 약간 둔한 유약들을 바르는 이것들, 두껍고 그 둔한 유약을 바르게 되는데요. 그 가류 계통의 유약을 바르게 되는 요 바깥에 있는 이 도자기들이 다 마르타반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르타반 독이는 보통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미얀마 연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마르타반 독이들은 아마 그 해상 교역을 할 때 배들에서 물 같은 거를 실었던 독이들, 수병으로 사용했던 독이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역시 많이 나와서요.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이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게 외국 수입산 독이들이라고 보이는 뭐 미얀마 독이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청자, 백자, 청백자, 뭐 그다음에 청화백자, 모든 종류의 도자기들이 다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현지에서 만든 도기들 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도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전시장이 이렇게 가드만 있어서 들어가서 만져보려면 만져볼 수도 있고, 아무도 감시를 안 해서요. 뭐 전시 상태는 어떻게 저게 지진도 많이 나는 나라에서 저렇게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여기 많이 있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폐라든지 아니면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트레저룸이라고 하는 다른 그 별도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트레저룸에 들어가 있는 값비싼 유물들의 경우에는 유물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재화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역시 굉장히 전근대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그 트레저룸에 있는 각종 불상들인데요. 수많은 불상들 중에서 이 트레저룸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은 불상들은 다른 불상들하고 달리, 이 불상들은 이건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건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은이나 금처럼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들만, 시대나 지역하고 상관없고, 근데 양식 이런 것도 상관없고 재질로만 모아서 이거를 이제 그 금은기 모아놓는 데다 같이 전시를 해놓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고 있는 짠디 싱하사리에서 발견이 된 바냐바라밀 좌상입니다. 이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프라지냐 파라미타라고 얘기를 해서요. 인도 불교, 밀교 단계 불교에서 불모라고 불리는 뭐 보살상, 혹은 뭐 여신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은 지난번에 이제 앞 시간에 1차 시에서 네덜란드의 라이덴에 있는 민족학 박물관에 그 싱하사리 출토 유물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물들하고 왜 가네샤하고 뭐 이런 상들 보셨는데, 그 상들하고 이 같이 세트였던 상입니다. 같이 발견된 상인데, 이 상이 이제 그 상 세트 일군이 언제 발견이 됐냐면 1818년경,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더치 동인도 회사에 자바에 있었던 이제 동인도 회사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 관리로 있었던 모네로라는 사람이 그 이스트 자바 지역에서 이 사원을
발견하고 사원에서 이제 이 상들을 다 찾았는데요. 이 상을 이제 못 내려오는 사람이 이제 그 바타비아의 자기 친구한테 줬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그 네덜란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이제 이따가 라이덴 뮤지엄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라이덴 뮤지엄에 있었던 그 일군의 군들 중에서 뭐 가네샤라든지 도르가라든지 뭐 이런 바이라바라든지 뭐 이런 상들은 계속 그 라이덴에 있긴 한데요. 1978년에 네덜란드 여왕이 이 자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바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 여왕이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우호의 기증으로 이 상만 꺼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가져와서 라이덴에서 가져와서 자카르타에다 그 기증을 해가지고요. 현재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그 트레저시 보물실에 이제 따로 봉안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상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전체 높이가 126cm, 그다음에 폭이 이제 13cm고요. 싱하리 사원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 13세기,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눈을 약간 감고 이렇게 가슴이 있는 여성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얼굴은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데데스라는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네덜란드 시기에 가져간 유물들은 대부분 다 반환이 되지 않고 이것만 78년에 유일하게 반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제 바뀐 게 언제 또 이제 바뀌게 되냐 하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게 델프트라고 하는 그 여기 보면 델프트라고 나오죠. 네, 네, 델프트에 있는 뮤지움 누산타라 델프트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나온 그 당시 도록인데요. 이 델프트라고 하는 거는 네덜란드의 한 도시입니다. 이 델프트도 역시 거기 항구 도시가 있어서요. 이 이스트인디아 컴퍼니 동인도 회사에 이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델프트 시립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데 이 델프트 시립박물관에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가져와서 시에다 기증을 한 그 인도네시아 유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델프트에 있던 유물들을 2013년에 네덜란드 델프트 시에서 이 누산타라 뮤지엄을 폐관을 하면서 대표적인 유물들을 여기 100여 점 이상을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으로 유출이 됐었던 그 인도네시아의 그 문화재가 이제 되돌아온 굉장히 이제 그 드문 예로서 이 델프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델프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시립박물관으로서 이제 그 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문을 폐관을 했는데 폐관을 하면서 주요 유물들은 네덜란드로 돌려줬고요. 인도네시아로 돌려줬고 인도네시아에서 받지 않은 기타 유물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소장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기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기증을 받은 누산타라 유물들은 작년에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특별전 형태로 국내에서 이제 처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인데요.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한 도록을 보시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는 그 영문 도록 아주 품질 좋은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 굉장히 높은 영문 도록을 한 서너 차례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그 각 지역 섬의 술탄들의 그 황금관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유물들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목공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석조 조각품들, 그 다음에 이제 민속품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틱을 비롯한 천들,
직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네시아 소장품, 국립박물관 소장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국 각지에서 나온 고고학적 유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은기, 그 다음에 도자기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여기 많이 소장이 돼 있고요. 정말 유물이 너무 많고 그 보관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시장 자체를 그냥 보관실처럼 쓰는, 그러니까 수장고처럼 쓰는 이 박물관에서는 계속 이제 국가에서는 박물관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후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유물들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교류의 대상이 우리나라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초적인 연구나 아니면 기초적인 지식들을 좀 배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인도네시아의 뭐 미술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좀 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별도로 더 자세하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3차 시에서는 프랑스 식민지를 지냈던 인도차이나 반도, 특히 앙코르 지역,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